부인, 오늘 그대에게 좋은 향이 나는구려. 그렇다면 제가 서방님 가까이 가면 향이 더 깊게 느껴지겠지요? 안녕하십니까. 꽃보다 야담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조선 후기 지방의 향방 가문에 후처가 들어오자 정실이 남편의 마음을 되찾기 위해 은밀한 유혹을 시도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질투와 애증으로 얽힌 두 여인의 운명은 그녀들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에 조선의 남쪽 지방에 넉넉한 재산을 지닌 향방가 윤씨 집안이 있었습니다. 윤씨 가문의 장남 윤지헌은 총명하여 진사시를 통과하였으나 대과에 연이어 낙방하였기에 부친이 돌아가신 후 고향에 머물며 가문을 이끌었습니다. 윤지헌의 아내 이서연은 청빈하고 학식 높은 양반가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윤지헌의 정혼자로 인연을 맺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혼인하기까지는 아주 순탄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혼인 후 5년이 지나도록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며느리를 탓하며 나무랐고 시동생도 함께 수군거렸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벌써 둘, 셋도 낳았다더라. 어찌하여 우리 며느리는... 어머니, 이대로 가문의 대가 끊기는 게 아니요? 아무래도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할 듯하오. 이서연은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이 나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부디 그런 말씀을 삼가주십시오. 부인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떡하겠느냐? 사내가 후사를 잊지 못하면 어떻게 가문을 지킨다는 말이냐? 윤진사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고 아내의 가슴은 무너졌습니다. 아이를 갖는 것은 하늘의 뜻이니 윤진사 부부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압박 속에서 점차 아내는 부부관계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합방날이 다가올 때마다 극심한 두통이 찾아왔고 두 사람의 관계는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애틋했던 정과 설렘이 사라지고 부부 사이에 어색한 긴장이 감돌 뿐이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윤진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처를 드리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대로 둘 순 없다. 후사를 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형님, 집안을 위해서 그러하심이 마땅하옵니다. 그리하여 본래 양반이었으나 부모를 잃고 가난 속에서 동생들을 건사하며 살아온 인근 마을 처녀 신유정을 후처로 들였습니다. 신유정은 너무나 가난하여 혼처를 구할 처지가 못 되었고 비록 후처 자리지만 부잣집의 양반가와 혼인할 수 있다는 것에 감지덕지할 상황이었습니다. 윤진사는 처음에 후처와의 동침을 꺼렸습니다. 마음속에 정실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강한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진실로 후사를 원한다면 유정이의 방에 들어야 할 것이야. 아무리 마음이 불편하다 해도 이제는 후사를 보는 것이 급선무 아니더냐. 그렇게 윤진사는 억지로 후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정실에 대한 미안함에 후처를 두고도 멍하니 앉아 술만 마셨습니다. 신유정은 그런 서방이 야속했으나 그저 조용히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후처와의 동침이 잦아지자 윤진사는 점점 후처의 방을 찾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후처는 나긋하고 애교가 많았으며 남편의 피로를 덜어주는 다정한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서방님께 편안한 여인이 되고 싶습니다. 후처의 목소리는 달콤했고 손길은 나른하게 부드러웠습니다. 윤진사는 점차 후처에게 빠져들었고 정실과의 밤보다 후처와의 밤이 더 달콤하고 즐겁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정실은 남편이 후처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후처가 들어와도 자신과 남편 사이를 방해할 수 없을 것이라 자신했던 오만이 무너지자 배신감, 미움, 원망으로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 정실은 다시 남편의 사랑을 찾아오고자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서책만 읽던 양반가의 여인이 남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냈습니다. 정실은 심신이 지친다는 핑계로 넉넉히 노잣돈을 받아내 친정에 잠시 쉬러 다녀오겠다며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실이 간 곳은 친정이 아니라 인근에서 유명한 기방이었습니다. 미리 몸종 똑순이에게 남자의 한복과 갓을 구해서 숨겨두라 하였고 몸종과 함께 기방을 찾아갔습니다. 기방에 들어선 정실은 처음 본 화려한 세계에 압도당했습니다. 내가 이런 곳에까지 발을 들이다니. 정실은 잠시 정신이 아득하였으나 이내 마음을 다잡고 몸종 똑순이를 시켜 기방의 주인인 명월이라는 기생을 데려오라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명월의 그날 밤을 모두 산다며 비용을 지불하고 술상을 받아 기다렸습니다. 명월이 방 안으로 들어오자 아름다운 미모와 정신을 아득하게 하는 향기가 정실 부인을 압도했습니다. 양반 마님께서 이 밤에 기방에 오시다니 참으로 뜻밖이군요. 기녀의 흥을 깨려고 일부러 찾아온 것이요? 이서연은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양반가의 아내로는 잘 살고 있으나 서방의 마음을 온전히 빼앗는 아내는 못되어 찾아왔소이다. 명월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내 기생 생활 중 처음으로 하룻밤을 모두 여인에게 팔았으니 그 값은 치러야 하겠지요. 혹여 서방이 기생과 바람이라도 났소? 아니요. 기방에 여인을 두고 온 것이 아니라 나보다 어리고 예쁘고 교태스러운 양반가의 처녀를 집안으로 들였소. 명월은 눈을 가늘게 뜨며 정실의 마음을 짚어냈습니다. 남자를 사로잡는 법을 알고 싶다면 잘 찾아오긴 하셨소. 명월은 재미있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실이 몸종 똑순이에게 미리 준비해둔 문방사우를 가져오라고 하자 명월은 깨르르 웃었습니다. 내 진정, 나의 기술을 이리 기록까지 해주시는 부인은 처음입니다. 정말 제대로 가르쳐드리고 싶군요. 명월은 잠자리에서의 기술뿐 아니라 화장술, 신체 접촉, 시선 처리, 남자를 자극하는 향기 등 다양한 유혹 방법을 두루두루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명월에게 특별 훈련을 받은 정실은 부랴부랴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투기심을 숨기던 정실의 태도는 어느 날부터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정실의 계획은 남편을 다시 유혹하여 자신에게 안달이 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남편이 방에 들어오면 두 사람만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우리 첫날 밤에 서방님께서 제 옷을 벗기기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시오? 그랬었지요. 서툰 나 자신을 부인에게 들키기 싫어서 얼마나 떨었는지 모른다오. 윤진사는 추억을 떠올리며 행복한 감정에 젖어들었습니다. 또 어느 날부터 정실의 얼굴은 더 곱고 맑아졌으며 그윽한 향기까지 풍겼습니다. 매일 아침 정실은 새벽부터 일어나 꾸민 듯 안 꾸민 듯 최대한 열심히 자신을 가꾸었습니다. 명월이 가르쳐준 대로 녹두가루를 물에 넣고 꼼꼼히 얼굴을 씻었고 백분과 연지로 얼굴을 곱게 단장하고 동백기름으로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유황을 옷자락에 살짝 묻혀 은은한 향이 배이게 했습니다. 부인, 오늘 좋은 향이 나는구려. 그렇다면 제가 서방님 가까이 앉으면 향이 더 깊게 느껴지시겠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윤진사의 구겨진 소매를 매만지기도 했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윤진사의 감각을 자극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지속했습니다. 윤진사가 서책을 읽고 있으면 피곤함을 달래준다며 가까이 다가와 관자놀이를 부드럽게 눌러주다가 점점 목덜미를 쓰다듬고 손이 내려가니 윤진사가 몸을 움찔했습니다. 결국엔 남편의 어깨를 주물러주는 척하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괜찮으시옵니까? 아무것도 아니오. 이러한 정실의 노력에 윤진사는 정실의 방을 찾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런 나날들이 이어지자 후처의 마음은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불안해하는 후처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정실은 더 바짝 남편을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는 들어서지 않았고
윤진사의 행보를 탐탁치 않게 여겼던 시어머니는 머리를 싸매고 자리에 누워 시위했습니다. 놀란 윤진사가 어머니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구나. 너는 그저 내 아내만 위해서 가문이며 엄이며 조상님들까지 모두 쳐버릴 셈이더냐? 시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면서 아들을 압박했습니다. 결국 윤진사는 다시 후처의 방에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달 후 후처 신유정은 임신을 하였고 윤진사는 후처가 임신 중이라는 핑계로 더 편하게 정실의 방에 들 수 있어 기뻤습니다. 그런데 후처는 입덧 시기가 지나고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았습니다. 후처가 방에서 조용히 식사를 하고 상을 물리면 항상 음식은 싹싹 비워져 있었으나 살이 오르지 않으니 시어머니는 좋은 한약이며 임산부에게 좋은 음식들을 끊임없이 대령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의 성화에 윤진사가 후처의 방에 들었고 정실은 마음이 복잡하여 어두운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후처가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늦은 밤중에 임신한 여인이 방을 나서는 모습이 이상하여 자세히 지켜보니 후처는 주변을 두리번거린 후 마루 아래에서 작은 보퉁이를 꺼내었습니다. 그것을 가슴에 품고 마당을 가로질러 집을 나섰습니다. 이 밤중에 어디를 가려는 것이지? 순간 의심이 든 정실은 본능적으로 후처의 뒤를 밟았습니다. 한참 동안 보퉁이를 안고 가던 후처는 마을을 벗어나 허름한 초가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후처가 조용히 이름을 부르자 방 안에서 몇 명의 아이들이 뛰쳐나왔습니다. 그제야 정실은 그 아이들이 누군지 알고 놀랐습니다. 그 아이들은 후처가 두고 온 동생들이었습니다. 후처는 동생들 앞에 쪼그리고 앉아 보퉁이를 풀어 몇 가지 음식을 꺼내 먹여주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 천천히 먹어라. 사흘 전보다 조금 더 많이 가져왔다. 제법 커 보이는 남동생이 다가와 눈을 반짝이는 동생들에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얘들아, 지금 다 먹으면 안 돼. 내일 죽을 써서 먹어야 며칠을 더 버틸 수 있어. 후처는 그런 동생이 제법 기특한 듯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서가 절대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지? 잘 알고 있어, 누이. 그런데 누이는 이렇게 나와도 괜찮은 것이요? 더 마른 것 같은데? 후처는 밝게 웃으면서도 슬픔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다시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누나는 괜찮다. 너희들이 배를 골치 않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니. 그 이야기를 몰래 엿듣고 있자 하니 정실의 마음은 참으로 복잡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든 서방의 마음을 다시 얻어야 자신이 이 집안에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후처 또한 누군가를 위해 버텨야만 하는 사람이었음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후처는 언제나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지냈으며 서방이 자신을 찾지 않을 때에도 혼자 노심초사할 뿐 꾀를 부리거나 계략을 꾸민 적이 없었습니다. 후처의 입장에서는 아직 집안에서 입지가 높지도 않은데 동생들을 위한 식량을 시댁에 부탁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키려면 유정이야말로 시댁에 꼭 남아야 하겠구나. 나야 돌아갈 친정이라도 있지. 정실의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후처를 딱하게 여기는 측은지심이 생겨났습니다. 그날 이후 정실은 남편을 유혹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후처와의 갈등을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실은 남편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면 일부러 피곤한 척하며 먼저 방으로 들었고 예전처럼 남편을 기다리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때때로 남편이 다가와 손을 잡아도 살며시 피하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요즘 몸이 좀 무겁습니다. 부인, 어찌 이리 멀어지셨소? 윤진사가 애틋한 눈길을 보냈지만 정실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유정이가 서방님께 정성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윤진사는 그 말이 도리어 신경이 쓰였고 그날 이후 정실의 방 앞을 서성이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이미 불타오른 남편의 애정은 정실의 계획처럼 쉽게 걷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후처는 밤늦게
동생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날은 어린 동생들은 자고 있었고 큰 남동생이 누이를 맞이하였습니다. 누이, 며칠 전부터 집 앞에 누군가 음식을 두고 갑니다. 후처는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동생들을 시댁 근처에 있는 초가집으로 데려온 것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순간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가 두고 간 것인지 보지 못하였느냐? 그런 일이 자주 있기에 어느 날 미리 숨어 있다가 그분의 뒤를 쫓아가 보니 쫓아가 보니 동생은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푹 숙이고서는 대답했습니다. 누이의 시댁으로 들어가는 젊은 마님이었소. 집안 하인들이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것을 보아 매형의 정실 부인인 것 같았소. 후처는 몰래 음식을 남겨 동생들을 먹인 것이 부끄럽고 또 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웠고 동시에 동생들을 챙겨준 것이 고마워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 누이. 동생의 다음 말에 후처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서당에 가니 스승님께서 이제 허드렛 일을 하지 않아도 배울 수 있다고 하지 않겠소? 그 연유가 궁금하여 여쭈니 어느 부인께서 제 앞으로 학전을 내어주셨고 부족한 책을 사는데 쓸 수 있도록 후원금도 넉넉하게 주고 가셨다 하오. 아무래도 이 역시 누인의 시댁의 정실 부인 도움 같았소. 다음 날 정실의 방 앞에는 아주 고운 꽃그림이 수놓아진 손수건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정실의 몸종 똑순이가 궁금하여 물었습니다. 마님, 이 손수건은 누가 두고 간 것일까요? 글쎄, 나도 모르겠지만 누군가 내게 몰래 주고 싶었나 보구나. 또 어떤 날은 아름다운 꽃이 피어 향기가 좋은 난화분이 정실의 방문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똑순이가 놀라서 달려가며 말했습니다. 마님, 이 나는 또 누가 이리 곱게 갖고 두고 간 것일까요? 글쎄, 아마도 이 난꽃처럼 예쁜 마음을 가진 어떤 이가 두고 간 것이겠지? 정실은 난을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직접 말이나 서신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보다 이렇게 보이지 않게 자신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후처의 행동이 정실은 왠지 밉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후처 유정은 첫 아이를 낳았는데 딸아이를 낳아서 시어머니에게 심한 구박을 받았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계시지 않아 몸조리를 도와줄 리가 없기에 정실과 똑순이는 유정의 몸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에게 미역국과 밥을 가져다 주는 정실을 보며 후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제가 다음에 아들을 낳게 된다면 아이들은 형님께 맡기고 전 이 집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에 정실이 후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식은 지 애미가 키워야 하는 것을 이제 나는 괜찮으니 너무 괴념치 말게나. 후처가 몸을 다 추스르자 금세 다시 임신이 되었고 둘째는 그렇게 기다리던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윤진사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는 후처와 정실의 보살핌 속에 예쁘고 똑똑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윤진산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첫 아이가 3살, 둘째 아이가 이제 겨우 2살일 때였습니다. 윤진사가 관아에서 볼일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그 길이 거센 빗줄기 때문에 진흙탕이 되었고 곳곳에 작은 개울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인이 조심스럽게 윤진사에게 말했습니다. 대감, 길이 미끄러우니 천천히 가시옵소서. 그러나 윤진사는 지친 얼굴로 말의 고삐를 더 세게 잡으며 답했습니다. 아내들이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을 터 서둘러야겠다. 그때 번쩍이는 번개와 함께 천둥이 울려 퍼지자 말이 놀라 앞발을 치켜들었고 윤진사는 중심을 잃고 그대로 말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하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으나 그는 이미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윤진사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날 후처의 큰 동생 석이는 과거 시험에 높은 성적으로 합격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후처에게는 참으로 가혹한 날이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정실 이서연은 흰 삼배옷을 입고 남편의 기년상을 치렀습니다. 상례에 따라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도 곱게 단장한 얼굴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아직도 집안 곳곳에는 윤진사의 흔적이 남아 있었기에 정실은 남편이 떠난 뒤에도 진실로 남편을 보낸 것 같지 않았습니다. 형님, 따뜻한 차를 드시지요. 후처는 밤마다 정성스레 달인 국화차를 정실의 방에 주고 한 발 물러났습니다. 정실은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시긴 하였으나 은은한 향이 목을 타고 넘어가도 그 향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기년상 동안 정실은 외출을 삼가고 집안에서도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불편한 시선을 보내는 순간에도 후처는 말없이 정실이 먹을 따뜻한 미음을 준비하고 정실의 옷고름이 흐트러지면 살며시 다가와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여인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며 함께 긴 상례의 시간을 마무리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윤진사가 세상을 떠나자 윤씨 집안에서는 감춰진 욕심들이 점차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장자의 유산이 두 며느리와 어린 손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특히 둘째 아들 윤지호는 장자의 재산이 온전히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시동생 윤지호는 어둑한 방 안에서 시어머니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형님이 죽었으니 이제 이 집안의 대를 잇는 건 제 몫이 아니겠습니까? 시어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연이부터 친정으로 보내야 하지 않겠느냐? 시동생은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형수가 기년상을 마쳤으니 자식도 없는데 친정으로 보내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시동생은 더 깊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후처는 광에나 처박아 두면 그만이요. 형님이 죽은 마당에 과부가 어린 아들을 앞세워 집안을 쥐락펴락하는 꼴을 어머님께서 어찌 보시겠소? 그 아이만 없으면 이 집안은 온전히 어머님과 저의 것이 되는 것이요. 시어머니는 손자 때문에 머뭇거렸지만 탐욕이 시어머니의 판단을 흐리게 했습니다. 그럼 조용히 처리해야 한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윤지호는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이제야 내가 원하는 세상이 왔소이다. 한 달 후 이서연은 입 하나라도 덜어야 한다며 자신을 내쫓는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등살에 못 이겨 친정으로 떠날 결심을 하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마당을 스쳐가는 가운데 후처가 정실의 앞에 섰습니다. 형님, 저를 두고 가시면 저는 어찌합니까? 후처는 떨고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길이 아니면 내가 살아남을 수 없으니. 정실은 슬프게 웃으며 몸종 똑순이를 후처의 곁으로 가게 하였습니다. 네, 이 아이를 두고 갈 터이니 자네가 힘든 일이 생기면 꼭 나에게 소식을 전하게나. 후처는 눈물을 떨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혼자 견딜 수 있을까요? 정실은 그녀의 어깨를 다독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자네는 혼자가 아니야. 똑순이가 늘 자네와 나를 연결해 줄 것이고 자네는 지켜야 할 아이들이 있지 않나. 후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실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 집에서 보낸 남편과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정실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네, 반드시 명분을 찾아 남편과의 추억이 있는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며칠 후 깊은 어둠이 깔린 윤씨 가문의 안채에서 후처는 가슴을 부여잡고 벽에 기대어 울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형님. 그런데 그때 우연히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대화 소리가 들렸고 그 내용에 후처는 몸서리쳤습니다. 어머님, 이제 조카를 없애고 그년을 쫓아내야겠소. 그렇지만 어찌 그 아이를 처리한다는 말이냐? 우선 적당한 핑계를 만들어 그년을 광에 가두고 조카는 숨을 막아 없애야겠지요. 뒤탈이 없게 신중하게 처리하거라. 그들의 대화를 들은 후처는 손발이 떨리고 오금이 저려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곧이어 정신을 차리고 똑순이를 붙잡고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서 형님께 가서 전하거라.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내 아들을 해치려 하고 있다. 똑순이는 밤길을 달려 정실 이서연이 있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밤 아니나 다를까 후처는 광에 갇혀 비통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깥에서 똑순이가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습니다. 아씨, 마님께서 곧 구하러 오실 것이라고 저더러 먼저 가서 알려드리라 하셨어요. 후처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똑순아, 내 아가, 내 아들을 지켜야 해. 그 순간 바깥에서는 시동생 윤지호가 후처의 아이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숨을 막아라. 조용히, 흔적 없이. 시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시동생은 아이가 베고 있는 작은 베개를 천천히 들어올려 아이의 얼굴 위를 눌러 숨을 못 쉬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암행어사 출두요! 우렁찬 목소리가 대청을 가득 울렸습니다. 윤지호는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순간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흰색 도포를 입은 한 사내가 마패를 앞세우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로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임금께서 직접 임명한 암행어사 신석이었습니다. 신석은 어려운 형편에도 열심히 공부한 후처 신유정의 동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신석은 차갑게 시동생과 시어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린 핏줄을 헤쳐 내 놈들의 욕심을 채우려 하였느냐? 윤지호는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우리는 그저 아이를 돌보려 했을 뿐이요. 오해? 형님의 재산을 탐내어 조카를 죽이려 하고 과부가 된 며느리를 광해가 두고 내치려 하였으니 너희들의 죄는 하늘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시어머니는 덜덜 떨며 손을 모았습니다. 어사나리,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그저 가문을 위해. 가문을 위해? 그 대단한 가문을 위한답시고 오히려 가문을 더럽힌 것은 바로 당신이요. 그때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실 이서연이 급히 달려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한달음에 달려가 어린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급히 외쳤습니다. 유정아, 내 이놈들 유정이를 데려오지 못하겠느냐? 겁을 먹은 집안의 하인들이 광에 가서 문을 열고 후처 유정을 풀어주자 유정이 아이 방으로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후처는 정씨를 보자마자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형님께서 아이들과 저를 구해주셨군요. 신석은 누이가 무사한 것에 안심하고 호령했습니다. 윤지호와 그 모친을 즉시 포박하여 관하로 넘기고 그 죄상을 낱낱이 밝혀라. 그때 정실 이서연이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신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사나리, 이렇게 제때 와주어 고맙소. 나리가 아니었다면 나는 내 동생 같은 유정과 죽은 남편의 귀한 아들을 잃을 뻔했소. 신석은 말없이 정실을 바라보다가 이내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마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 가난했던 저를 보살펴 주셨고 마련해 주신 돈으로 책과 종이를 사서 글을 읽혔습니다. 그 덕에 저는 과거에 장원급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누님과 조카의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니 감사해야 할 사람은 바로 제가 아니겠습니까? 정실은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후처 신유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서가 정말 고맙구나. 근데 어찌 이리 시간을 딱 맞춰서 왔느냐? 신석은 다정하게 누이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누이, 마님께서 친정으로 가시면서 제게 서찰을 보내셨소. 아무래도 누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남부지방으로 내려와 감찰을 하고 빨리 연통을 놓을 수 있게 객주를 마님의 친정 근처로 잡으라 하셨소. 그래서 일이 한 걸음에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이요. 이제는 마님과 함께 두 분이 편히 사시오. 그렇게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죗값을 치르게 되었고 정실 이서연은 다시 남편과 살던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여인은 힘을 합쳐 아이들을 잘 키워냈습니다. 첫 딸은 청빈하지만 학식이 깊은 양반가로 시집을 가 훌륭한 집안을 꾸렸고 아들은 외삼촌 신석의 뒤를 이어 과거에 급제하여 한양에서 벼슬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여인은 그렇게 마지막까지 서로의 곁을 지키며 늙어갔습니다. 집안의 운명을 가르던 세월 속에서 그들은 더 이상 한 남편의 아내들이 아니라 한 가정을 함께 지켜낸 두 어머니로서 남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손을 맞잡으며 함께 걸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